자, 반갑습니다. 자, 그럼 국권피터의 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유한 권리를, 이권을 일본이 침탈해가는 그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작은 러일 전쟁이었어, 얘들아. 근데 러일 전쟁 전에도 일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했어. 영일동맹은 1차와 2차가 있거든요. 1902년 1월에 체결했었던 영일동맹은 제1차가 되겠습니다. 제1차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그리고 일본은 어디? 항구. 맞아, 조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국은 또 어디를 식민지배하고 싶어 있을까? 청나라야. 아편전쟁 그 청나라 있죠. 그래서 청의 이권,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이권을 상호 인정한다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1903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에 용안포라고 하는 영토가 있는데, 여기 불법적으로 점거했었던 사건이 있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빌릴 때 어떻게 빌리지? 친구한테 친구야, 나 이 물건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빌리지. 근데 용안포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일단 불법적으로 점거를 해. 가져가. 그 다음에 빌릴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이 물건 빌릴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쓴다. 이미 가지고 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안포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조차를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었던 이제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러일 전쟁이 발발했었던 시기가 1904년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랑 일본의 전쟁인데요. 어디에서 전쟁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청일전쟁 어디에서 전쟁했어? 우리나라 국내 한반도 안에서 전쟁했었잖아.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전쟁을 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단 리순 지역 있죠. 리순에서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선생님, 일본은 왜 자꾸 이렇게 선제 공격하고 기습 공격해요? 이 당시 일본 군국주의, 세계 2차 대전의 추축국이잖아. 그치? 지금은 세계 2차 대전은 아니지만, 일본이 군비를 이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한테 받았었던 배상금을 토대로 군비를 확장하게 되면서 점점 군대를 강하게 양성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일본은 군대의 힘을 키워가지고 대륙, 즉 동아시아를 침탈해 가고자 하는 야욕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키우고 했었던 상황이야.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 기술도 보면은 일단 먼저 때린 다음에 선전보고 하는 시기였어. 그래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인천이면은 지난번에 우리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일본이 상륙했었던 곳 인천이었잖아. 이 인천에 러시아 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러시아 두 척의 군함을 격침을 해버렸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러일 전쟁은요 2월 8일 날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랑 일본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이 일본이 미국 그리고 영국과 또 다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사실 러시아는 일본이랑 싸우고 있지만 일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일본은 점점 러시아의 일본 그림자가 얼마나 그럼 길겠어.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의 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한테 야 조선아 너희들도 좀 도와 러시아보다 우리가 낫잖아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설마 국어 시간이랑 헷갈려서 한일의 정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지. 그치? 이게 뭐 시적 화자의 정서야 뭐야. 한일의 정서가 되는 건데 상호 협약하에 이제 상호 이제 서로 상호 뭐라는 거야? 상호 협의하여서 인정하고 서약한다라는 것이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냐? 군사적 요충지. 그러니까 전략상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필요할 때 일본이 언제든지 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 전략상 필요한 요충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충고권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 충고권이 무엇이냐? 이 충고권은 혹시라도 일본이 야 조선 아직 그래도 너네 한참 멀었잖아. 시정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딱 충고를 해주면 너네는 귀를 열고 좀 들을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충고권 시정 그러니까 정치,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그 정치에 대해서 너네들 이거 좀 개선을 해라 라고 충고를 해주면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정 개선에 대한 충고를 들을 것, 충고를 들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본의 무엇 없이는, 동의 없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조약을 체결 못해? 이거는 외교권을 어떻게 한 거야? 제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제약한 내용이다. 아시겠죠? 이게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되겠다. 한일의정서.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요, 이거 지금 2월 달이었었거든? 2월 23일 날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 1904년 4월에는요 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 1차 한일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고문을 파견해서 이 고문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나라에 이제 재정에 담당한 고문이 있고, 그리고 외교를 담당하는 고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재정 고문은 메가타라는 인물입니다. 메가타라는 인물로 고등학교 내신 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배우게 되겠지만, 이 인물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인물이야.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에 한번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가지고 경제 좀 무너졌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고르지가 않아. 통일되어 있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100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100원의 모습이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름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건 동그랗고 예쁜데 어떤 건 울퉁불퉁한 모양이었었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들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교 고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고문은 누구냐면 친일 미군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스티븐슨. 그래서 나중에 장명환 선생님이랑 다 어디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슨 딱 이렇게 기차에서 나오는 거 보고 총으로 저격하게 되는 그런 의열 활동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본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 이후에
타국과 또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 일단 미국이랑 체결을 했었던 가스라 테프트 밀리안. 가스라 테프트 밀리안은 뭐였어? 일본인 가스라가 우리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갖겠다. 미국인 테프트는 뭐였어? 우리는 필리핀의 이권을 갖겠다. 라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비밀 조약이었었잖아요. 그쵸? 자,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1905년 7월에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조선, 한반도, 그리고 테프트는 이제 필리핀. 원래 필리핀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 에스파냐를 밀어낸 게 어디였어? 미국이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배권에 대한 상호 확인을 받았었던 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량입니다. 어라? 선생님 미국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이러면 안 되죠. 미국 우리랑 무슨 조약 맺었었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맺었었잖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어떤 내용? 거중 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조선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분쟁 혹은 국제 분쟁이 있을 때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거중 조정의 내용은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명실상부, 유명무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국이랑도 조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1차 영일동맹은 맺었으니까 이번에 체결하는 동맹은 바로 2차 영일동맹이 되겠습니다.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지금 시기는 1905년이잖아. 자, 1905년에 이렇게 두 차례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러일 전쟁의 승기를 일본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왜? 일본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과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 그것을 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당연히 미국과 영국은 어딜 도와주겠어?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도와주겠지.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니콜라이 2세를 만나요. 니콜라이 2세, 근데 있잖아. 과연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일본이랑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일본은 지금 선진적인 그 군수공장 시설로 말이야. 군수물자를 찍어내는 속도가 남달라. 근데 러시아, 너네들은 조금 산업화가 더디잖아. 아직 다 공장제 기계화는 안 됐지? 아유, 그럼 어떡하지? 너네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 노동자들도 지금 일하기 싫다 목소리 나오고 있다며. 그러면 그냥 조선 포기하고 여기에서 어차피 너네들이 당연히 러시아 이기겠지. 근데 이렇게 이겨봤자 너네들한테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거야. 이렇게 이기면 뭐가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최대한의 손실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니콜라이 2세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전쟁을 장기화해가지고 이겼지만 사실 이기면 뭐해? 그게 진짜 우리한테 남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는 걸로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했었던 조약의 이름이 무슨 조약? 우리 청일 전쟁에서 무슨 조약 체결했어?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했었지. 러일 전쟁에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된단 말이야.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종주권과 우리나라의 이권과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한 나라가 포기를 하고 끝내자 이제 다른 한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권과 지배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2차 한일협약
이후에 이제 러일 전쟁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됐어. 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었던 1905년. 그 이후 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조약을 요구하는 거야. 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에 대한 패권과 이권을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격적인 개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게 바로 제 2차 한일협약이었습니다. 2차 한일협약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엇으로 배웠었던 거야? 을사늑약으로 배웠었던 그것이지요. 을사늑약. 여기에 선생님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늑약이라고도 하는데 늑약은 무슨 뜻이에요?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늑약은 그렇습니까? 고종 형제께서 직접 성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늑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이제 사람들은 고종께서 그래서 진짜 그러면 사인을 안 하려는 것이었냐, 고종도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던 없던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학부 대신 이관용이 대신 서명을 한단 말이죠. 그것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늑약이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을사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우리 외교권을 제약했었던 조약은 한일의정서잖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다른 나라랑 아예 교류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조선 정부에 통감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감부를 설치를 해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왕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원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안 쓰고 있나요?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통감 정치를 하는데 초대 통감 누구였을까요? 유한용. 네? 유한용. 일본인이라고 방금 얘기. 이토 그렇지.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만주 하얼빈 기차역에서 암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사를 치르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을 하시길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토 히로부미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동양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진짜 동양의 평화를 위한 길인가?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님을 제재로, 중심 제재로 만든 영화나 뮤지컬 연도 있죠. 대표적으로 영웅이 있습니다. 선생님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영화 비교적 최근이잖아. 뮤지컬로 봤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누가 죄인인가 그 노래 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 누가 죄인인가에서 사무치는 그 말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안중근 의사께서 재판을 받을 때 다 일본인 변호사, 일본인 판사가 안중근 의사의 죄를 물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살해한 나는 사형. 이게 정령 일본의 법이라는 말이요. 일본의 법은 왜 이리 엉터리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웃긴가요 이게? 저요 둘 다요. 저요? 네. 저는 아니요, 아까 웃었고 지금 자세가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를 살해했었던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어?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그리고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죄. 그리고 조선의 이 정치, 조선을 혼란스럽게 한 죄. 여러 죄를 물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운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됐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그 좀 우리가 빨리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동체 시력을 믿고 그냥 훅훅 문제 푸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실수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토의로 국민을 초대 총독이라고 했었던 것. 초대 총독은 아닙니다. 초대 통감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선생님의 지식 수준을 지식 수준을 파악하겠다고, 선생님 그럼 통감은 몇 명까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죠. 통감 몇 명까지 있었을까? 8명. 3명이야. 그래서 2대 통감과 3대 통감이 있었는데 2대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고, 그리고 3대 통감이 데라우지 마사다케, 그리고 3대 통감이 왜 끝이냐?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와 학부 대신이었었던 이완용이 함께 1910년 8월 무엇을 체결했을까? 한일 병합조약, 한일 강제합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초대 총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로를 설치하고 통감 정치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무엇도 철수를 해라. 외교권 박탈했으니까 외국 봉사도 철수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야. 자, 그러자 아니 그럼 우리의 주권 완전히 잃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너무 우리의 이권을 침탈하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닌가? 이거 너무 제국주의적인 행위이지. 우리를 식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억울함을 알리고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장지현 선생님이 시일야망성대국에, 야, 우리가 진짜 대성통곡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밤중에 이 을사늑약이 억울해가지고 통곡을 한다라는 얘기야. 시일야망성대국이. 그 장지현 선생님의 시일야망성대국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리기도 하고요. 을사늑약을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 끝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러한 조정의 상황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고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이거는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억울함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나라가 이 평화적인 국제 외교를 이어가고자 회의를 여는 거니 거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비밀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게 헤이그 특사 파견이 되는 것이지.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아시겠죠? 자, 우리만 파견을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특사를 파견했어요. 헐버트 파견했고 헤이그 특사도 파견했었다. 이게 1907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알리자. 그래서 이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의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는 못 들어갔어요. 만국평화회의 안에 못 들어가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 정도만 합니다. 우리 이 을사늑약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에 너무 억울했었던 이준 선생님께서는 지병이 도지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안 그래도 지병이 있으신데 화병까지 더해져가지고 돌아가셨어.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준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이상설 선생님이랑 이위종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렇게 조선인들이 가가지고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게, 왜냐하면 만국평화회의에 일본도 있었거든.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이 없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하게 돼. 우리가 이걸 걸석재판이라고 그래요. 걸석재판의 결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형을 받게 된다는 거야. 벌써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나라 안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창철 선생님은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치를 떱니다.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네들이 일선의경에다가 떡하니 사인까지 해놓고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1907년 일본에서는 헤이그 특사에 대한 보복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일본이 우리 국왕을 강제로 퇴위시킨 다음 순종을 즉위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미칠 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며 제3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신협약, 제3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며 정미년에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정미칠 조약이라고도 해요. 이 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입니다. 1907년 순종과 체결했었던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차관 정치. 두 번째는 통감의 권한을 보다 더 강화한다라는 내용이었어. 통감이 누군데? 미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차관 정치와 더불어가지고 일본인 통감, 이 미토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통감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통감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고위 간직이 있을 거 아니야. 고급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합니다. 군대 강제 해산.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없다라는 것,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당시 이제 절명이라는 시를 남기고 자결하는 그런 군사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킬 무엇도 없는 거야, 군사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고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 가지고 사법권까지 박탈을 당했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이 데라우지와 이완용의 한일 강제합병,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1910년 8월 29일 바로 나라가 빼앗기는 치욕이라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술국치, 조선의 이권을 완전히 이제 피탈당하고 그러니까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일제감정기가 시작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일제감정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돌아왔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 광복한 날 언제야, 얘들아? 45년 8월 15일이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피탈당한 경술국치는 몇 월 며칠이라고? 8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피탈당한 정말 슬픈 날이었어. 그래서 황현이 절명이라는 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이를 한일 강제합병이라고도 합니다. 강제로 합친 것이니까 일제감정기가 시작된다. 일제감정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 병합조약은 이완용과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치가
함께 체결을 했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통감부가 무엇이 된다?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그래서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초대 총독이 되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1910년의 일제감정기의 모습과 1920년의 일제감정기의 모습, 그리고 1930년과 37년도 이후의 모습이 또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 통치 방식,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달라지게 된 계기와 원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일제감정기의 문제가 나오는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만 단순히 풀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 뼈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91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은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은 최초야. 그치? 처음으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다 보니 일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여요. 네, 때리거나 죽이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강력하게 탄압하던 시기,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무단통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력으로 강력하게 탄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정무,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정무총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의 업무를 보는 경무총감도 있을 텐데, 이 당시 일본은 경찰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어요. 대표적으로 헌병경찰제, 오늘날의 경찰의 업무에다가 플러스 우리 사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업무에다가 행정의 역할까지는 다 이행을 하는 거야. 오늘날에 이제 범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했을 때 경찰은 체포를 담당하죠.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뭘 담당해? 재판을 담당하잖아. 법의 형량을 정하는, 그치? 그리고 이 재판 판결을 담당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 맞는, 우리는 이제 때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형을 살게 하는 그 형 집행의 방식이 걸쳐져 있다면 헌병경찰제는 군인경찰이야, 얘들아, 말 그대로. 그래서 육해공의 장교 출신, 육해공 대장 출신들이 뭐가 될 수 있었어? 총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군인경찰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그럼 가가지고 그 즉시 체포한 다음에 판결까지 한 다음에 그 판결이 맞는 형량까지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었다고. 알겠죠?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실시해가지고 경무총감을 두었다. 사실상 오늘날로 치면 헌병대장에 가깝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설마 저를 진짜 때렸을까요? 때리는 법도 있었어. 조선인 태형령으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때리는 법을, 태형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우리 죄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런 과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 영조였었죠. 그쵸? 영조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혹한 처벌은 없애고, 그리고 맞아, 사형 집행 전에는 삼심제도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선인 태형령을 실시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은 조선인들은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필도 이제 선생님이 분노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분필